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나는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젖은 거리를 걷고 있었다. 빗물이 세상을 온통 희미하게 만들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한 선명한 장면이 있었다. 도심의 가장 높은 빌딩, 그 화려한 불빛 아래의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던 한 여자의 뒷모습. 그녀의 몸을 휘감은 고급스러운 실크 드레스가 거센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공허하고 차가워서 마치 세상 모든 색깔을 잃어버린 듯했다. 그 여자가 바로 은지였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 그 장면을 잊지 못했다.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한때는 동화 속 공주님 같았던 그녀의 삶의 끝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나는 이정은 이제 곧 쉰을 바라보는 나이다.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작은 중고 서점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다. 남편과는 10년 전쯤 이혼했다. 딱히 서로에게 미움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저 오랫동안 쌓인 무관심과 권태가 우리를 갈라놓았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잃어버린 채 살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두 아이는 이미 다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딸은 얼마 전 결혼해서 캐나다로 떠났다. 아이들은 가끔씩 안부 전화를 해오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제 나에 대한 의무감만 남아있을 뿐. 진정한 교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그들도 나처럼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갈 뿐이니까. 나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먼지 쌓인 책들 뿐이다. 내 서점은 오래된 미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꽤 찾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책을 찾는 이는 드물다. 하루의 대부분은 책 먼지를 털고 창가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일로 흘러간다. 어떤 날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하루 종일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섬에 홀로 표류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낀다. 이혼 후 나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그건 결코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고 내 안에 남은 것은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뿐이었다. 잃어버린 젊음, 실패한 결혼 생활, 그리고 멀어진 아이들, 내 삶은 마치 낡고 해진 책처럼 아무도 펼쳐보지 않은 채 서점 한 구석에 조용히 꽂혀 있는 것만 같았다. 가끔은 나도 한때는 사랑받는 아내였고 아이들에게는 전부였던 엄마였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 기억들은 이제 희미한 안개처럼 느껴질 뿐. 현실에 나는 그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나는 지루한 일상을 반복하는 중년 여인일 뿐이다. 내 삶은 멈춰버린 시계처럼 그 어떤 의미도 감동도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내 안의 공허함을 애써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나는 그 소녀를 만났다. 처음에는 그저 불행하고 가여운 한 사람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곧 내 삶의 공허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고 나 역시 그녀의 비극에 휩쓸려 들어가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목격한 그 옥상에서의 비극적인 모습은 그저 한 사람의 절망이 아니라 이 사회가 만들어낸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나의 하루는 늘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갔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뜨면 습관처럼 텅 빈 옆자리를 확인하고는 혼자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늘 분주했지만 내 작은 서점, 오래된 미래는 그 모든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듯 고요했다. 오래된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면 퀴퀴한 종이 냄새와 함께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나는 마른 걸레로 책장 구석구석을 닦고 간밤에 누군가 두고 간 낡은 책들을 제자리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서점의 이름처럼 이곳의 모든 것들은 오래되었고 또 낡았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에 젊은 나는 낯선 사람 같았고 닳아버린 나무 마루는 수많은 발자국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발자국 소리조차 희미해졌다. 나는 책장 사이를 걸으며 손때 묻은 책들을 쓰다듬었다. 이 책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내게 왔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삶의 다음 페이지는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점심은 늘 서점 근처의 작은 국밥집에서 혼자 해결했다. 밥을 먹는 동안 나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아이들이 올린 사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미국에서 친구들과 활짝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캐나다의 이국적인 풍경 앞에서 행복해 보이는 딸의 모습. 그들의 삶은 화려하고 다채로웠지만 그들의 삶에 나는 없었다. 그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늘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결혼하고 떠난 딸과의 관계는 나를 더 힘들게 했다. 남편이 있었을 때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로 다투고는 했다. 그럴 때면 딸은 늘 내 편이었다. 엄마, 아빠가 너무해 하고 내 손을 잡고 울먹이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이제는 그녀의 삶에 내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았다. 가끔씩 오는 전화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뿐. 깊은 속마음을 나누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가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다. 저녁이 되면 나는 서점 문을 닫고 다시 혼자가 되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아도 그 소리는 그저 공허한 공간을 채울 뿐이었다. 나는 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책을 읽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기 전 나는 가끔씩 텅 빈 옆자리에 손을 뻗어보곤 했다. 익숙한 듯 낯선 그 감촉이 나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내 삶은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같은 멜로디를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희망할 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나에게 남은 것은 그저 과거의 추억과 미래 없는 현재뿐이었다. 나는 이대로 조용히 잊히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내 작은 서점이라는 섬에 갇혀 지내고 있었다. 이런 나의 삶에 그날 밤의 비극적인 모습이 강렬하게 박혀 들어왔다. 은지를 보며 나는 어쩌면 그녀도 나처럼 혹은 나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그녀의 공허함은 내 안의 공허함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거울 속에서 나 자신의 텅 빈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은 늦가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이었다. 하루 종일 서점에 단 한 명의 손님도 들르지 않아. 나는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비는 쉴 새 없이 쏟아졌고 바람은 거칠게 불어와 낡은 우산을 위태롭게 흔들었다. 나는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옷깃을 파고들어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그러다 문득 폐업한 옷가게에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처음엔 노숙자인가 싶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그림자가 흠뻑 젖은 어린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몸은 가늘고 작았으며 얇은 셔츠와 반바지 차림이었다. 늦가을의 추위를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 듯 그녀는 두 팔로 무릎을 감싸 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아가씨, 괜찮아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물기에 젖은 앞머리가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지만 나는 한눈에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공허함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 같았다. 그 모습은 마치 버림받은 어린아이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 안의 외로움과 비슷한 종류의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나는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가방을 보았다. 낡은 가죽으로 된 그 가방이 그녀의 모든 소유물인 듯 했다. 그때 나는 그녀에게서 비참함과 절망을 동시에 보았다. 불현듯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동정심이 솟구쳤다. 나는 주머니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거라도 마셔요. 몸 좀 녹여야 할 텐데. 그녀는 망설이는 듯 하다가 이내 떨리는 손으로 캔커피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은 너무나 차가웠다. 나는 내 우산을 그녀에게 씌워주며 말했다. 나는 이 근처에 살아요. 급할 것 없으니 여기서 좀 쉬었다 가요. 그때였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엔진 소리. 새카만 고급 세단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비를 맞지 않도록 커다란 우산을 펼쳐 들고는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훤칠한 키, 그리고 차가운 카리스마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어디선가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마도 경제지 표지에서였을 것이다. 그는 바로 강민준, 촉망받는 젊은 총수였다. 강민준은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곧바로 은지에게로 향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은지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걸쳐주었고 은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은지는 처음에는 흠칫 놀라는 듯했지만 이내 그의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았다. 공영에 처한 가여운 공주님을 구하러 온 멋진 왕자님.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잠시 동안 감동을 느꼈다. 강민주는 은지를 조심스럽게 채태웠고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짧은 목례를 하고는 차를 몰아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떠난 자리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빗물에 젖어버린 우산과 차가워진 캔커피를 들고
나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었다. 과연 저 남자는 그녀에게 진정한 구원자일까 아니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일까 내 마음속에는 기묘한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그날의 비는 단순한 늦가을 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지의 삶에 내리기 시작한 멈출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비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게 될 운명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은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나 같은 늙은 여인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받았던 기억쯤은 금세 잊힐 테고 그녀를 구원하듯 나타난 강민준이라는 남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테니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나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인 줄 알았다. 도심의 번화가, 화려한 명품관이 즐비한 거리를 거닐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다.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잘 관리된 머리카락과 완벽한 메이크업으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모델 같았다. 나는 문득 그녀의 옆모습에서 낯익은 실루엣을 느꼈고 그제야 그녀가 바로 은지라는 것을 알아챘다. 며칠 전 빗속에서 떨고 있던 그 가여운 소녀와 동일 인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늘 강민준이 있었다. 그는 은지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었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 강민준 총재의 새로운 애인이라던데. 정말 신데렐라가 따로 없네. 복권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지.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은지의 삶이 정말로 동화 속 공주님이 된 것만 같아 안도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날의 비극은 끝났고 그녀는 정말로 행복을 찾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서점? 오래된 미래에 그녀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나의 안도감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가끔씩이었다. 화려한 옷차림과 달리 그녀는 늘 조용히 들어와 가장 구석진 책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주로 찾는 책들은 시집이나 고전소설, 그리고 여행 에세이 같은 것들이었다. 책을 고르는 그녀의 모습은 몹시 진지했지만 그 깊은 눈빛 속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마치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과 내면이 따로 노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 번은 그녀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는 제목의 책을 들고 왔다. 책을 계산하며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 책, 읽기 쉽지 않을 텐데 좋은 책이죠.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그냥 제가 뭘 잃어버렸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 짧은 한마디에 나는 그녀의 화려한 삶 뒤에 감춰진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품에서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서점에 자주 들렀다. 때로는 몇 시간씩 조용히 책을 읽다 가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빗속에서 떨던 가여운 소녀가 아니었고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던 이름 모를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존재를 통해 나의 삶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는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공허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은지는 늘 화려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진짜가 아니었다. 그녀는 늘 강민준의 비서나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정으로 그녀와 소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녀가 차갑고 거대한 황금 감옥에 갇힌 채 그 안에서 고독을 견디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공주님이라는 칭호는 그녀에게 주어졌지만 그건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아니라 그저 강민준의 소유물을 칭하는 말에 불과했다. 나는 그녀의 행복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나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녀의 동화 같은 삶은 어쩌면 슬픈 비극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은지의 발걸음이 내 서점으로 향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잦아졌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먼발치에서 나를 관찰하거나 낯선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조용히 들어와 책을 고르다. 이내 카운터로 와서는 책을 계산하는 대신 나에게 말을 걸곤 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나 서점의 책들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아줌마, 사람은 언제 가장 외롭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날 오후, 은지는 그렇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 위로를 얻는 곳에서 정작 나는 해답 없는 질문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글쎄,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혼자라고 느낄 때가 아닐까. 아니면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을 때. 내 말에 은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맞아요. 저는 매일매일이 그래요. 사람들이 저를 공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쁜 드레스를 입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이라고 다들 말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외로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속은 온통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강민준의 여자친구였지만 동시에 그의 비서나 수행원들처럼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존재였을 뿐이었다. 강민준은 그녀에게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안겨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 공허함을 외면하도록 더 많은 사치와 화려함을 강요하는 듯했다. 은지는 강민준과의 관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분은 저에게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줬어요.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대신 저는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했어요. 누구와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고 항상 그분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분도 마찬가지였고요.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울림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돈 많은 남자의 애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은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강민준에게 그녀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아름다운 인형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는 직감할 수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베푸는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닌 통제였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어떤 조언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삶에 대해 알 수 없었고, 그녀의 선택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찾아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보며 나는 그녀가 절실하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 얻은 화려함 속에서 점차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은지는 서점을 떠나기 전 낡은 시집 한 권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아줌마, 감사합니다. 그냥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펐지만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에 시집을 건네며 말했다. 언제든 와요. 여기는 늘 조용하고 책들은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은지는 서점을 나섰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화려한 옷차림과 달리 그녀의 발걸음은 힘없고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그녀가 걷고 있는 길이 아름다운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가시밭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녀를 영원히 집어삼킬 거대한 비극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감했다. 그날 이후로 은지의 방문은 더욱 잦아졌다. 그녀는 서점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 몇 시간씩 책을 읽거나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나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챌 수 있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의 불안함과 슬픔이 이제는 깊은 절망과 체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무기력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준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서점을 찾을 때마다 그녀의 핸드폰은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로 가득 차 있었다. 화면에는 늘 강 대표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핸드폰을 끄거나 가방 깊숙이 넣어버렸다. 그녀의 손은 늘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쫓기는 사람 같았다. 어느 날 오후 은지는 내 서점으로 급하게 뛰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아줌마, 저 좀 숨겨주세요. 제발요. 그녀는 문을 닫고 책장 뒤로 몸을 숨겼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서점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강민준의 수행원으로 보였다. 그는 서점 안을 샅샅이 훑어보더니 이내 나를 노려보며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서 키 크고 마른 여자 못 보셨습니까? 20대 후반 정도 되는. 나는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위압적이었지만 나는 은지를 지켜줘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을 느꼈다. 그는 나를 잠시 노려보다가 이내 씩씩거리며 서점을 나갔다.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은지는 책장 뒤에서 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분이 저를 감시해요. 모든 것을 감시해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제 핸드폰을 추적하고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까지 붙였어요.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그분의 뜻에 거스르면
이렇게 돼요. 제가 무서워졌어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동안 그녀의 삶이 결코 동화 속 공주님의 삶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강민준이라는 거대한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이었고 그녀는 그 거미줄에 걸려 허우적대는 작은 나비에 불과했던 것이다. 강민준이 그녀에게 베푼 사랑은 사랑이 아닌 소유였고 보호라는 이름의 감시와 통제였던 것이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은지는 훌쩍거리며 말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에게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이 무서워요. 엄마는 저를 버렸고 그분마저 저를 버리면 저는 정말로 갈 곳이 없어요. 그녀의 절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의 모든 절망은 결국 그녀를 버린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버림받은 상처는 그녀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강민준이라는 남자는 그 상처를 파고들어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었던 것이다. 며칠 후 서점 앞에서 나는 강민준을 직접 만났다. 그는 서점 앞을 서성이다가 내가 나오자 나를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아주머니, 은지가 여기로 옵니까?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 침묵을 확인하고는 말했다. 은지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애입니다. 하지만 나는 잃을 것이 많죠. 그러니 은지에게 괜한 희망 같은 건 주지 마십시오. 그녀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은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눈빛과 비열한 말에서 은지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그녀의 행복은 위태로운 모래성 같았고 이제 그 모래성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끝은 파멸뿐이라는 것을 나는 예감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강민주는 내 서점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서점 안의 은지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은지는 불안에 떨면서도 꾸역꾸역 서점을 찾아왔다. 그녀에게 내 서점은 강민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유일한 안전지대였던 것 같다. 그녀는 매일매일 초조함에 시달리는 듯했다. 핸드폰을 끄고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에 창밖을 힐끗거리기 일쑤였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말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내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우아한 명품 옷차림에 세련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맹수 같았다. 그녀는 곧장 은지가 앉아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은지는 그녀를 보자마자 몸이 굳어버린 듯 얼어붙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강민준의 아내였다. 그녀는 은지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은지 씨. 맞죠. 내 남편과 함께 지내는 동안 행복했나 봐요, 아주머니. 여기 주인분이신가요? 이 여자와는 어떤 관계시죠?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냥 책을 좋아하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녀는 내 말을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다. 책 웃기는 소리. 당신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는 불쌍한 아줌마가 아닌 이상 이런 가증스러운 애인 노름에 넘어갈 리가 없죠. 그녀는 나를 향해 싸늘하게 말한 뒤 다시 은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은지 씨, 이젠 끝이에요. 당신의 오빠 같은 존재. 강민준 씨는 이제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더 이상 망가질 수 없거든요. 이 빌딩, 이 서점, 그리고 이 주변의 모든 건물들 다 우리 집안 소유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 같은 애 하나쯤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작은 나무십처럼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참을 수 없었다. 그만하세요. 이건 당신과 그 남자 문제지.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말에 강민준의 아내는 씩 웃었다. 이 아이 아줌마. 이 아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내 남편 옆에 있었는지는 아시나요? 이 아이는 그저 돈 때문에 몸을 판 창녀에 불과해요. 당신은 이런 아이를 감싸고 돌고 싶나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은지의 심장을 찔렀을 것이다. 은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그냥 따뜻함이 필요했어요. 엄마에게 버림받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손을 잡았을 뿐이에요. 은지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강민준의 아내는 더 큰 분노를 터뜨렸다. 따뜻함, 그 따뜻함의 대가로 당신은 내 남편을 가졌고 나에게서 남편을 빼앗으려 했잖아요. 당신 같은 애는 동정받을 자격조차 없어요. 그녀는 은지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다. 나는 재빨리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점 안으로 몰려 들어왔다. 누군가 강민준의 불륜 스캔들을 언론에 제보한 모양이었다. 서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준의 아내는 분노와 수치심에 떨면서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들, 다 나가요. 여기는 사적인 공간이야.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은지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도 공포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공허함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동화는 끝났고 이제 그녀는 사회의 거대한 비난의 칼날을 홀로 맞서야만 했다. 나는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선 은지를 보며 그녀의 삶이 완전히 파멸되었음을 깨달았다. 언론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내 서점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날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부서진 화분 조각, 바닥에 흩어진 책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깊게 남은 것은 은지의 텅 빈 눈빛이었다. 기자들이 떠나고 난 후 은지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무표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은지는 내 품에 안겨 아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나는 그녀의 모든 고통이 나에게 전이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저녁, 나는 은지를 내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내 집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나는 따뜻한 물을 받아 그녀에게 건넸다. 은지는 컵을 든 채로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셨다. 아줌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고 힘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비극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나는 강민준의 수행원들을 통해 그녀가 묵고 있던 고급 빌라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강민준은 그녀에게 지급했던 모든 지원을 끊었고 그녀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회수했다. 은지의 화려했던 공주님 삶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비난과 조롱, 그리고 차가운 현실뿐이었다. 은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나에게 의지했다. 나는 그녀를 따뜻하게 보살폈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너무 깊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설쳤다. 엄마가 저를 제발 버리지 마세요. 그녀는 잠꼬대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녀의 잠꼬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은지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었다. 아줌마, 혹시 엄마한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면 엄마가 받아주실까요? 그녀의 눈은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희망을 꺾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은지의 엄마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어렵사리 찾아낸 그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이었다. 은지 그 아이, 이미 내 딸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더 이상 그 아이 이름은 꺼내지 마세요.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기나 해요. 은지의 엄마는 분노와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조금의 동정심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사회적 체면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나는 은지에게 그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말했다. 괜찮아. 은지야,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내 말은 그녀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강민준이라는 가짜 구원자에게서도, 그리고 가장 따뜻해야 할 엄마에게서도. 그녀는 이제 정말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희망의 불빛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버림받았고 그 상처는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녀의 엄마에게서 온 냉정한 거절은 은지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그 충격 이후로 그녀는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책들을 읽어주었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듯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이루던 은지가 조용히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줌마,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에게 엄마가 되어주세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다. 그날 밤, 은지는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동안 내가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처절했다. 그녀의 엄마는 오랫동안 외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의 엄마는 은지에게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빼앗기 위해 그녀를 갖은 방법으로 괴롭혔다. 결국 그녀의 엄마는 자신의 불륜남에게 더 많은 돈을 주기 위해 은지에게 유산을 포기하라고 강요했고 은지가 거부하자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엄마는 저에게 너 같은 것은 내 딸이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세상에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때 강민준 씨가 나타났어요. 그는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었고 제가 원하는 것은 뭐든 다 해줄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그가 주는 돈과 선물보다 그가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절실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를 이용하기 위한 그의 가면이었어요. 저는 그저 그 사람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예쁜 인형이었을 뿐이었지요. 은지의 이야기는 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비극은 강민준이라는 악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할 가족에게서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은지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등을 쓸어주며 조용히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나에게 과거의 나를 떠올리게 했다. 나 또한 남편에게서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외로움에 시달렸다. 내 삶은 무의미하고 공허하다고 느꼈다. 은지의 이야기는 나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주었다. 나의 외로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고 그들의 상처를 이용하는 악인들을 만들어낸다. 은지의 비극은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병폐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그녀의 상처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를 돕는 것이 나의 무의미했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은지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내 옆에서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었다. 나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는
그녀가 다시는 혼자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남은 삶의 마지막 임무인 것 같아났다. 그날 밤 이후로 은지는 내 삶의 깊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서점 구석에서 숨어 지내지 않았다. 내 집에서 머물며 나를 도와 서점의 책들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아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이전의 무기력함은 사라지고 작은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았다. 어느 날 아침, 은지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말했다. 아줌마, 저 이제 독립하고 싶어요. 제가 번 돈으로 작은 방을 구해서 살고 싶어요.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 힘으로 제 삶을 꾸려나가고 싶어요. 그녀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결정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그녀가 다시 혼자가 되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그녀를 믿어주기로 했다. 그녀가 스스로 일어서야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 서점의 한 구석을 내어주었다. 은지야, 네가 원한다면 이 서점에서 일을 해도 좋아. 책을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책들을 마음껏 읽으렴. 은지는 내 제안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점에서 일하는 동안 과거의 화려했던 삶을 잊고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웠고 손님들과 소통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갔다. 하지만 은지의 비극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다. 언론은 여전히 그녀를 잊지 않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민준의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했다. 어떤 사람들은 서점 앞을 지나가며 그녀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다. 은지는 그 모든 시선과 비난을 담담하게 견뎌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은지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성장을 보며 나의 삶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은지의 이야기는 나의 무의미했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은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은지는 나에게 말했다. 아줌마, 저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로 괜찮아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긴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나는 그녀의 손에서 그녀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은지는 결국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서점의 동업자가 되어 나와 함께 서점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서점 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책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다. 우리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고 행복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위로하며 조용히 책이 주는 평화로운 위안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은지의 비극은 끝났다. 그리고 그 비극의 끝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다. 나는 은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은지야, 네가 있어줘서 고맙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기대어 왔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의 남은 삶이 책의 마지막 장처럼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기도했다. 우리의 삶은 비록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온한 일상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